그 꾀죄주한 꼴 좀 봐라. 여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비위 상하니까 당장 부엌으로 꺼져. 꼴이 그게 뭐니? 구질구질하게 서 있는 꼴하고는 정말 밥맛 떨어지게. 당장 부엌으로 안 꺼져?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마치 녹슨 톱날 같았다. 그 소리는 순식간에 거실을 채우던 화기애애한 공기를 썰어버렸고 200개의 그릇을 닦느라 물에 퉁퉁 불어버린 내 손에서 젓가락마저 놓치게 만들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젓가락이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지더니 이현우의 반짝이는 이탈리아제 구두 구옆으로 굴러가 멈췄다.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굳어버렸다. 평소에는 나에게 굽신거리던 친척들이 지금은 내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핏물을 빼고 끓인 갈비탕 그릇을 손에 든 채 구경꾼의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시어머니가 병마를 이겨내고 기적적으로 회복한 것을 축하하며 이것이 이씨 집안의 복이라고 건배를 외치고 있었다. 오직 나만이 알고 있었다. 그 소위 기적이라는 것이 나 김지수가 지난 1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시어머니의 몸을 뒤집어 닦아내고 손가락으로 변비를 파내고 4380번의 약탕을 다려 바친 대가라는 것을.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고막이 윙윙거렸다. 나는 허리를 굽혀 젓가락을 주우려 했다. 하지만 내 시선은 나를 내려다보는 이현우의 눈빛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다. 내가 상상했던 미안함 따위는 없었다. 심지어 아주 작은 곤란함조차 없었다. 그의 눈빛에 담긴 것은 오직 하나, 혐오였다. 마치 구두 밑창에 들러붙은 껌을 보는 듯한 조금도 숨기지 않은 노골적인 혐오감이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이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죽은 듯 고요한 거실 안에서는 마치 천둥처럼 울렸다. 지수야, 다들 모인 김에 확실하게 말하자. 우리 이혼해. 내 손가락이 젓가락을 1cm 남겨두고 허공에서 멈췄다. 손끝이 격렬하게 떨려왔지만 추위 때문은 아니었다. 방금 전 500개의 마늘을 까느라 손톱 밑에 스며든 매운 통증이 욱신거릴 뿐이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나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수년 동안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느라 생긴 고질병이었다. 이현우는 짙은 남색 정장의 깃을 매만졌다. 지난달 내가 친정에서 받은 배당금을 털어 그가 이사 승진 심사 때 체면을 세울 수 있도록 사준 옷이었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한 채 혈색이 좋아진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다. 내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종류의 미소였지만 그건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우린 안 맞는다고 했어? 지난 12년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너 자신을 좀 봐. 매일 부엌대기처럼 굴면서 온몸에선 기름 쩐내랑 그 특유의 퀴퀴한 냄새만 나잖아. 너랑 나 사이엔 이제 대화가 안 통한다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마치 다음 말이 더 치명적인 비수가 되기를 바라는 듯 뜸을 들였다. 나 진짜 사랑을 만났어. 내 영혼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너처럼 집안일만 하는 기계 같은 여자가 아니라?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경멸 섞인 콧방귀를 뀌었다. 마치 성능 좋은 가사 도우미 로봇이 드디어 폐기 처분되는 꼴을 비웃는 듯했다. 심장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꽉 쥐어짜여 가루가 되는 것만 같았다. 12년 날수로 4380일. 결혼하던 날 이현우가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고 맹세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던 날 그가 울면서 제발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당신은 우리 집안의 은인이라고 매달리던 모습도 떠올랐다. 간병비 아끼겠다고 잘 다니던 외국계 기업을 그만두고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서 이 집의 팽이처럼 쉴 새 없이 돌아가던 내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알고 보니 그들의 눈에 나는 그저 공짜 고급 간병인이자 언제든 내다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에 불과했던 것이다. 분노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기묘할 정도로 차가운 냉정이 찾아왔다. 가슴속에서 날뛰던 불길이 순식간에 만년설처럼 꽁꽁 얼어붙었다. 여전히 잘생겼지만 이제는 구역질 날 만큼 추악해 보이는 이현우의 얼굴과
영양과잉으로 번들거리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나는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정말이지, 너무 웃겨서. 나는 울지 않았다. 난동을 부리지도 않았다. 그저 김치 국물과 기름때가 얼룩덜룩 묻은 앞치마를 천천히 벗어 반듯하게 접은 뒤 식탁 한 구석에 올려놓았을 뿐이다. 그래요. 그 한마디가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현우의 동공이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악을 쓰며 매달리거나 무릎을 꿇고 빌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서 자신이 피해자인 척 연기할 명분을 주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심지어 입꼬리를 올려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비록 그 웃음이 우는 것보다 더 일그러져 보였을지라도 나는 그것이 더할 나위 없이 품위 있는 표정이었다고 확신한다.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니 축하해, 이현우 씨. 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내 말투는 내일 날씨를 이야기하는 아나운서처럼 건조했다. 합의서는 어디 있죠? 지금 당장 서명할게요. 이현우는 멍한 표정이었고 상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조차 숟가락질을 멈췄다. 그녀의 탁한 눈동자에 의심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솜방망이를 내리친 듯한 이 허무한 순조로움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다. 내 재산은 땡전 한 푼도 못 가져갈 줄 알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앙칼진 비명을 질렀다. 손에 든 은수저가 그릇을 때리며 날카로운 소음을 냈다. 이 집도 차도 다 우리 현우가 피땀 흘려번 거야. 가정주부 주제에 어디서 감히 돈을 탐내? 나는 고개를 돌려 그 노인을 깊이 응시했다. 12년 전 내 손을 잡으며 친딸처럼 여기겠다고 했던 사람. 3년 전 대소변을 못 가려 침대를 엉망으로 만들었을 때 아이 달래듯 안아주며 닦아준 사람이 바로 나였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나는 여전히 깍듯한 호칭을 사용했지만 목소리에서 온기는 완전히 거세되어 있었다. 이씨 집안 물건은 먼지 한 톨도 안 가져갑니다. 제가 가져온 것만 챙겨서 나갈게요. 이현우는 그제야 안도한 듯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를 꺼냈다. 역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이 분명했다. 나는 펜을 들어 깨알같이 적힌 조항들을 훑어보았다. 재산 분할을 막기 위한 독소 조항들로 가득했다. 평범한 주부였다면 뼈도 못 추릴 만큼 악랄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읽지 않고 마지막 페이지로 넘겨 서명란에 김지수 세 글자를 꾹꾹 눌러 적었다. 펜촉이 종이를 찢을 듯 파고들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서명을 마친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침실로 향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우리의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 나는 세상 물정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아니 멍청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외면하고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꺼냈다. 12년 전 시집 올 때 가져왔던 바로 그 가방이었다. 장롱 문을 열자 이현우의 명품 정장과 셔츠가 빽빽하게 걸려 있었다. 내 옷은 구석진 곳에 겨우 한 뼘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마저도 전부 즐기고 활동하기 편한 시장표 싸구려 옷들 뿐이었다. 나는 속옷 몇 벌과 누렇게 바랜 일기장 한 권만 꺼내 가방에 넣었다. 이현우가 체면 7회용으로 사주었던 몇 안 되는 명품 가방이나 액세서리에는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다. 침실을 나왔을 때 거실은 여전히 쥐죽은 듯 조용했다. 모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전쟁터에서 패배하고 도망치는 나고자를 구경하는 듯한 눈빛들이었다. 나는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걸어가 뒤축이 무너져 내린 낡은 단화를 신었다. 이현우는 현관 입구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마지막 승자의 여유를 부리고 싶은 모양이었지만 나는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내가 왜 이토록 깨끗하게 물러나는지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금속 현관 손잡이를 잡았다. 그 서늘한 감촉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이현우.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열린 문 틈으로 쏟아지는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했다. 늦가을의 찬바람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눈가에 맺히려던 마지막 눈물 한 방울마저 말려버렸다. 후회하지 않길 바랄게.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 속에 또렷하게 박혔다. 명심해. 세상에 공짜는 없어. 이 집구석에 쌀 한 톨, 전기 1kW, 심지어 내가 숨쉬는 공기 한 모금까지 전부 가격표가 붙어 있는 거야. 무료 체험 기간은 끝났어. 이제부터는 유료야. 말을 마친 나는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갔다. 등 뒤에서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가식과 악취, 착취로 점철된 지난 12년을 영원히 격리하는 소리였다. 서울의 늦가을 밤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나는 청담동 거리를 따라 캐리어 바퀴 소리를 내며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코트를 여미며 종종 걸음 치는 행인들, 팔짱을 낀 연인들이 얇은 옷차림에 낡은 가방을 든 나를 힐끔거리며 지나갔다. 하지만 나는 춥지 않았다. 전혀 춥지 않았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기 때문이다. 화면을 켜자 어둠 속에서 불빛이 시리게 빛났다. 은행에서 온 알림 문자였다. 내 명의로 된 가족 카드가 방금 근처 포장마차에서 5만 원 결제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나를 내쫓고 나서 그새 축하 파티라도 벌이러 간 모양이었다. 나는 액정에 뜬 숫자를 바라보며 입가에 비로소 진실하고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그래, 축하해라. 마음껏 즐겨. 나는 은행 앱을 실행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망설임 없이 등록 해제와 계좌 동결 버튼을 눌렀다. 이어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네, 한국전력공사죠? 마포구 아파트 소유주 김지수입니다. 네, 지금 즉시 해당 주소지의 모든 자동 이체 서비스를 해지해주세요. 사유요. 집이 비었습니다. 거주자 없음으로 처리해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도시가스공사, 인터넷통신사, 정수기 렌털 업체에도 차례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가 거듭될수록 내 목소리는 더욱 차분해졌고 설명할 수 없는 희열로 고양되었다. 모든 처리를 끝내고 나는 빈 택시를 잡아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백미러로 나를 힐끔 본 기사님이 물었다.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로 가주세요. 나는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묻으며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네온 사인을 바라보았다. 제일 좋은 방으로요? 그곳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호텔이자 내 명의로 된 수많은 자산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곳이었다. 나는 김지수다. 방금 전까지는 주눅든 가정주부였을지 몰라도 이 순간부터 나는 이 판을 움직이는 설계자다. 다음 날 아침 나를 깨운 것은 신경질적인 전화벨 소리였다.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포근한 구스 이불 위로 내려앉았다. 나는 손을 뻗어 눈부신 빛을 가렸다. 침대 옆 협탁 위에서 휴대전화가 발작하듯 진동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번쩍였다. 아, 아니지. 이제는 전 남편이다. 나는 느긋하게 상체를 일으켜 룸서비스로 들어온 갓 내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쌉싸름하면서도 끝마디 달콤한 향기가 온몸의 세포를 깨웠다. 이것이 자유의 맛인가? 전화가 끊기더니 곧바로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을 켠 뒤 전화기를 침대 위에 던져두고 핸드크림을 발랐다. 김지수, 너 이 미친 여자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현우의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스피커를 뚫고 나왔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극도의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였다. 아침부터 이 이사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격앙되셨을까? 나는 화장대 거울 속에 비친 화장기 없지만 생기가 도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상쾌하게 대답했다. 격앙.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집에 전기가 나갔어. 물도 안 나오고 보일러도 꺼졌다고. 어머니가 아침에 추워서 따뜻한 물 좀 드시려는데 정수기도 먹통이고 지금 온 집안이 냉골이라 덜덜 떨고 계셔. 노인네 얼어 죽일 작정이야? 상상이 갔다. 실내 온도가 1도만 내려가도 죽는 소리를 하던 노인네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을 모습. 그리고 보일러 컨트롤러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덩치만
큰 어린애 같은 전남편이 칠흑 같은 집안에서 무능하게 소리만 지르고 있을 모습이 이현우 씨, 잊었나 본데. 나는 손톱을 후 불며 말했다. 어제 내가 말했잖아. 무료 체험 기간 끝났다고. 그 집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지난 12년 동안 전부 내 개인 통장에서 빠져나갔어. 이혼했는데 내가 왜 당신들 먹고 사는 것까지 대줘야 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곧 더 악에 바친 욕설이 터져나왔다. 야, 이 독한 년아.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이래? 당장 다시 연결해. 안 그러면 어쩔 건데? 내가 말을 끊었다. 당신 손발 멀쩡하잖아. 직접 납부해. 아, 참, 팁 하나 줄게. 그 아파트 배선이 낡아서 그동안 내가 화재보험 특약이랑 VIP 유지보수 서비스 가입해둬서 한전에서 특별 관리해준 거야. 내가 해지했으니까 아마 안전점검부터 다시 받아야 할걸? 재신청하고 승인 나는데 2주는 걸릴 거야? 2주. 이현우의 목소리가 삑사리가 났다. 이 날씨에 2주 동안 우리 보고 얼어 죽으라는 거야? 그건 당신 사정이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이현우가 더 다급하게 비명을 질렀다. 잠깐만. 그리고 어머니 아침에 재활 치료받으러 가셨는데 병원 원무과에서 VIP 카드가 정지됐대. 그거 연회비만 3천만 원짜리잖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는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카드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의료재단 기금으로 발급받은 것이었다. 그 속물 같은 시어머니가 대학 병원 교수들에게 특진 대우를 받게 해주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인맥을 동원했던가. 4명의 카드인데 해지하는 게 당연하잖아. 아, 그리고 주치의 선생님도 내 얼굴 봐서 진료해 주셨던 건데 이제 일반 접수하셔야겠네. 요새 독감 유행이라던데 대학병원 일반 진료 보려면 새벽 3시부터 줄 서서 번호표 뽑아야 하는 거 알지? 어머니 뭐 따뜻하게 입혀드려. 감기 드시겠다. 김지수. 너 진짜 뚝. 나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다. 타인의 생사여탈권을 쥔 기분 꽤 짜릿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메인 요리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나는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고 흥분으로 붉어진 눈을 가리기 위해 선글라스를 꼈다. 오늘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다. 내 개인 변호사이자 아버지의 최측근이었던 강 변호사. 로펌 사무실에 들어서자 강 변호사는 이미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나를 본 그는 금태 안경을 추어올리며 안쓰러움과 반가움이 섞인 눈빛을 보냈다. 이사님,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네, 이제야 정신이 드네요. 나는 자리에 앉아 서류 봉투를 쓰다듬었다. 표지에는 부동산 담보공증 및 채권 회수 이행각서라고 적혀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벼랑 끝까지 밀어버리지 않으면 자기가 밟고 서 있는 땅이 누가 깔아준 건지 영원히 모르더라고요. 12년 전 이현우는 마포의 고급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고집했다.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처가에서 집을 해줬다는 소리는 죽기보다 듣기 싫어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방법을 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는 이현우로 해주어 그의 알량한 자존심을 세워주되 실제 매매 대금은 아버지 회사 명의로 그에게 대여해주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 계약서 한 구석에는 이런 특약이 있었다. 혼인관계가 파탄나거나 차주에게 중대한 도덕적 결함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는 즉시 원금 전액 상환 및 담보물 처분 권한을 갖는다. 지난 12년 동안 이현우는 그 집이 온전히 자기 것인 줄 알고 살았을 것이다. 빚이라는 건 까맣게 잊은 채. 강 변호사님, 절차 시작해주세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은행이랑 법원에 통보해서 강제 집행 들어가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 변호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내 앞으로 밀었다. 지시하신 그 진정한 사랑이라는 여자 찾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여자가 샤넬 신상백을 메고 이현우의 팔에 매달려 자지러지게 웃고 있었다. 한은성. 24세 이현우의 회사 인턴.
임신 3개월입니다. 강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최근에 포르쉐 파나메라 견적을 보러 다녔더군요. 이현우 씨가 사주기로 약속한 모양입니다. 나는 사진 속 여자의 아직 평평한 배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했다. 포르쉐. 뭘로 사주려고? 이미 한도 초과로 막힌 신용카드로? 아니면 곧 경매로 넘어갈 아파트를 팔아서. 이 공증 서류 사본 한은성 씨한테도 퀵으로 보내주세요. 나는 사진을 툭 쳐냈다. 친절하게 이현우 씨의 실제 신용평가서랑 부채 증명원도 같이 동봉해서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런 세속적인 숫자는 신경 안 쓰겠죠? 안 그래요? 사무실을 나서자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뺨에 닿자 머릿속이 더욱 명징해졌다. 휴대전화를 켜니 이현우가 보낸 수십 통의 문자가 쌓여 있었다. 처음에는 욕설과 협박이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애원과 비굴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지수야, 전화 좀 받아. 엄마가 진짜 아프대. 바닥에서 구르고 난리 났어. 지수야, 우리 대화로 하자. 집값 반 떼어줄게, 응? 지수야, 너무한 거 아니니? 하룻밤 부부도 인연이라는데 제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그때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떴다. 이현우가 아니었다. 이현우네 회사 재무팀에 근무하는 내 옛 입사 동기에게서 온 연락이었다. 언니, 부탁하신 영수증 내역 싹 다 정리했어요. 이현우 이 인간, 간덩이가 부었나 봐요. 그 인턴한테 사준 명품 가방 값을 업무 추진비에 태워서 결제 올린 것까지 다 찾았어요. 이 증거들 감사팀에 넘기면 해고는 기본이고 잘하면 쇠고랑도 차겠는데요. 나는 액정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비한 세 번째 선물이었다. 지난 12년 동안 살벌한 사내 정치판에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매달 영수증 처리를 도운 건 나였다. 어떤 게 규정에 맞는 것이고 어떤 게 그가 장난친 것인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 나는 늘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그 구멍들을 메워주곤 했다. 하지만 나도 보험 하나쯤은 들어둬야 했다. 그가 나에게 처리를 부탁했던 부정 청구 영수증들. 나는 그 모든 것을 스캔해서 따로 저장해 두었다. 원래는 혹시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해 변명거리라도 만들려고 모아둔 것이었지만 설마 이게 그를 지옥으로 보내는 프리패스 티켓이 될 줄이야. 나는 답장을 입력했다. 감사팀으로 보내. 익명으로.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창 밖의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더니 서울 전체가 뿌연 물안개 속에 갇혀버렸다. 이현우, 내 지옥은 이제 막 개장했어. 호텔로 돌아와 젖은 코트를 옷걸이에 걸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다. 하지만 나는 누군지 알 수 있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수화기 너머로 거의 실성한 듯한 이현우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경음으로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었다. 지수야, 끝났어. 다 끝났다고. 아마도 집에 가압류 딱지가 붙은 것을 발견했거나 그 진정한 사랑이라는 여자가 신용조회 결과를 보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모양이었다. 지수야, 집이 왜 압류가 된 거야? 그 공증 서류는 또 뭐고? 한은성 그 여자가 신용조회서 보더니 나보고 사기꾼이라면서 가버렸어. 나는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발 아래 개미처럼 작아진 자동차들의 행렬을 내려다보았다. 손에 든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자 붉은 액체가 잔 벽을 타고 피처럼 흘러내렸다. 이현우 씨.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머금고 마치 아이에게 잘 자라고 속삭이듯 부드럽게 말했다. 지금 많이 춥니? 온 세상이 다 너를 공격하는 것 같아? 지수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진짜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엄마가 방금 충격받고 기절하셨는데 구급대원들이 보증금 내야 한다고 내 카드가 다 정지돼서 그 기분 똑똑히 기억해둬.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과거에 주눅 들고 비굴했던 여자는 이미 죽었다. 그 자리에는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복수기만이 서 있었다.
하늘을 보고 소리쳐도 대답이 없고 땅을 치며 울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 기분. 난 지난 4380일 동안 매일매일 그 맛을 씹어 삼키며 살았어. 천천히 즐기길 바랄게. 나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수신 거부 목록에 추가했다. 그때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선물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방금 호텔 로비의 부티크에서 산 것이었다. 나는 다가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리본을 풀고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새카맣게 빛나는 최고급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나는 펜을 집어들어 허공에 가볍게 선을 그어보았다. 종이 위에 닿을 펜촉의 느낌은 상상만으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끄러웠다. 내가 서명하게 될 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건 이현우의 사형 선고문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서울의 겨울이 찾아왔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귀신 우는 소리를 내며 몰아쳤지만 나는 한기라고는 조금도 느낄 수 없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청담동의 최고급 아파트. 바닥은 온돌이 돌아 따끈따끈했다. 예전의 나라면 이맘때쯤 뭘 하고 있었더라? 아, 생각났다. 이맘때면 이씨 집안의 연례 행사인 김장을 치르고 있었겠구나. 영하로 떨어진 뒷베란다 쭈그리고 앉아 배추 200포기를 하나하나 갈라 얼음장 같은 소금물에 절여야 했다. 가스비 아깝다며 시어머니는 온수 사용을 금지했다. 찬물에 해야 배추가 무르지 않는다는 핑계였다. 내 손은 동상 걸린 무처럼 퉁퉁 부어올랐고 살이 터져 피가 배어 나오는 손끝에 소금물이 닿을 때마다 느껴지던 그 끔찍한 통증. 지금도 생각하면 손끝이 저릿하게 떨려왔다. 하지만 지금 나는 따뜻한 홍차를 두 손으로 감싸쥔 채 강 변호사가 건넨 조사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예상대로입니다. 맞은편에 앉은 강 변호사는 옅은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어 더욱 지적이고 우아해 보였다. 이현우 씨는 회사에서 징계 해고당했습니다. 감사팀에서 지난 5년간의 허위 영수증 처리와 공금 횡령 사실을 전부 밝혀냈더군요.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그동안 쌓인 퇴직금과 공제회 저축액을 전부 토해내고도 빚더미에 앉을 만큼은 됩니다. 나는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후 불며 물었다. 그 진정한 사랑은요? 한은성 씨는 발이 아주 빠르더군요. 강 변호사가 안경을 추어올리며 입가에 조소를 띄었다. 이현우 씨가 빈털터리인 것도 모자라 집이고 차고 전부 빚이라는 걸 알자마자 그날 밤으로 병원에 가서 수술받고 아이를 지웠답니다. 들리는 말로는 떠날 때 이현우 씨가 차고 있던 마지막 명품 시계까지 챙겨서 잠적했다고 하네요. 놀랍지 않았다. 허영과 기만 위에 쌓아 올린 사랑은 모래성과 같아서 파도 한 번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법이니까. 그리고 그 노인네 말입니다. 강 변호사가 잠시 단어를 고르는 듯 뜸을 들였다. 이사님이 떠나신 후로 재활 치료는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싼값에 구한 간병인들은 그 노인의 고약한 성질머리를 못 견디고 이틀을 못 버티고 도망갔답니다. 지난주에는 욕창이 심해져서 다시 침대 신세를 지게 됐는데 상태가 예전보다 훨씬 나빠졌다고 하네요. 지금은 어디 살아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달그락 하는 청명한 소리가 났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지금은 관악구의 반지하 방을 월세로 얻어 살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속 배경은 어두침침했다. 창문이 지면 위로 반만 삐죽 나와 있는 서울에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습한 곳 유기농 채소 아니면 입에도 안 대고 정수기 물 아니면 마시지도 않던 그 시어머니가 곰팡이 냄새와 하수구 악취가 진동하는 방에 누워 취객들이 창가에 토하는 소리를 듣고 있을 장면을 상상했다. 그 상상만으로도 밥 한 공기는 뚝딱 비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지수 씨. 강 변호사가 불쑥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내 손을 가만히 덮었다. 그의 손바닥은 건조하고 따뜻했다. 손바닥의 지문 하나하나에서 안도감이 전해져 왔다. 다 끝났습니다. 이번 주가 이현우 씨의 마지막 상환 기한입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을 겁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 조만간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나는 손을 뒤집어 그의 손을 맞잡았다.
내 뒤에서 묵묵히 증거를 수집하고 이 차가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나눠준 남자. 알아요. 나는 잿빛 하늘을 응시했다. 눈동자에 서늘한 빛이 스쳤다. 이 날만을 기다려왔으니까요. 3일 뒤 저녁,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찢어진 손뭉치 같은 눈송이들이 한남동 부촌의 전용 진입로 위로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강 변호사의 팔짱을 끼고 자선 파티장으로 가기 위해 로비의 화려한 회전문 밖으로 걸어 나왔다. 경비원이 곤봉을 휘두르며 두 사람을 쫓아내고 있었다. 저리 가요. 여긴 당신들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안 꺼지면 경찰 부를 거야. 제발요. 지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남편입니다. 진짜 남편이라고요.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걸걸했고 마치 목구멍에 가래가 끓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단박에 알아챘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하이힐 굽이 눈 덮인 바닥을 찍으며 또각 소리를 냈다. 가로등의 노란 불빛 아래 이현우는 사이즈가 맞지 않는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다. 소매 끝은 닳아서 번들거렸고 정체불명의 얼룩들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머리는 닭집처럼 헝클어졌고 덥수룩한 수염에 퀭하게 들어간 눈 한때 잘나가던 엘리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녹슨 휠체어 하나가 있었다. 휠체어 위에는 낡은 담요를 몇 겹이나 뒤집어 쓴 고깃덩어리 같은 형체가 웅크리고 있었다. 시어머니였다. 언제나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나에게 호통치던 그 노파는 입이 비뚤어진 채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 초점 없는 눈동자는 버려진 헝겊 인형 같았다. 나를 발견한 순간 이현우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경비원의 재질을 뿌리치고 눈밭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눈녹은 물이 순식간에 무릎을 적셨지만 그는 느끼지도 못하는 것 같았다. 지수야. 지수야. 그는 내 발 짐승처럼 기어와 내 드레스 자락을 잡으려 했다. 강 변호사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나를 막아섰다. 그의 반짝이는 구두가 이현우의 뻗은 손을 정확하게 밟았다. 아! 이현우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츠렸다. 이현우 씨, 예의를 지키시죠. 강 변호사의 목소리는 영하의 공기보다 더 차가웠다. 법원 접근 금지 명령 잊으셨습니까? 내 의뢰인 반경 100m 이내로 접근 불가입니다. 이현우는 고개를 들어 훤칠한 강 변호사를 올려다보았고 그 뒤에 서 있는 맞춤 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빛나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 비참한 대비가 비수처럼 그의 자존심을 찔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자존심 따위는 사치였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진짜 내가 미쳤었어. 이현우는 미친 듯이 머리를 찍기 시작했다. 쿵, 쿵 얼어붙은 땅바닥에 이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내가 눈이 멀었었어. 그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그랬던 거야. 우리 12년 세월이 있잖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12년 세월. 나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고요한 눈 내리는 밤. 그 웃음소리는 기괴할 정도로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이현우, 지금 나랑 정을 노네? 나는 밍크쇼를 여미며 개처럼 엎드린 그를 내려다보았다. 이혼 서류 내 얼굴에 집어 던질 때는 12년 세월 생각 안 났니? 내 엄마가 내 옷가지들 현관 밖으로 내던질 때는 내가 12년 동안 똥오줌 받아낸 건 기억 안 났고, 내 목소리를 들은 건지 휠체어 위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발작하듯 꿈틀거렸다. 담요 더미 속에서 그 어어하는 괴상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이현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휠체어로 기어가 시어머니를 내 앞으로 밀었다. 지수야, 이것 봐. 엄마가 널 보고 싶어 하셔. 너 나가고 나서 매일 내 이름만 불렀어. 엄마도 반성하고 계셔. 다시 집으로 와서 내가 해주는 밥 먹고 내가 마사지 해주길 기다리신다고. 지수야, 엄마 꼴 좀 봐. 이제 너 아니면 살릴 사람이 없어. 바람이 불자 형용할 수 없는 악취가 코를 찔렀다. 오랫동안 씻지 않은 쉰내와 대소변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냄새였다. 지나가던 입주민들이 코를 막으며 혐오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나는 시어머니의 탁한 눈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엔 회개 따위는 없었다.
오직 본능적인 탐욕과 의존심뿐이었다. 나를 그리워한 게 아니라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말 잘 듣는 노예를 그리워한 것이겠지? 집으로 오라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을 들은 것처럼 되물었다. 어느 집? 그 곰팡이 슬고 축축한 반지하 말하는 거야? 이현우의 얼굴이 수치심과 절망으로 시뻘개졌다. 지수야, 너 돈 많잖아. 그는 웅장한 아파트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내 손톱 밑에 낀 돈 조금만 흘려줘도 우리 번듯한 전세 얻고 간병인도 쓸 수 있어. 우리 부부였잖아. 내가 널 12년 동안 먹여 살렸잖아. 먹여 살려. 그 한마디가 내 이성의 마지막 퓨즈를 끊어버렸다. 나는 강 변호사에게서 클러치 백을 받아 지퍼를 열고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계산은 정확히 해야지. 나는 또각또각 걸어가 이현우의 눈앞에 섰다. 뾰족한 구두 코로 바닥에 눈을 툭 찼다. 이게 뭐야? 이현우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다. 청구서. 나는 싸늘하게 말했다. 지난 12년 동안 내가 전담 간병인, 전문 물리치료사, 개인 요리사, 그리고 내 감정 쓰레기통 역할까지 수행한 비용 명세서야. 이현우는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덜덜 떨며 종이를 펼쳤다. 거기에는 항목별로 비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중증 마비 환자 24시간 간병비, 월 600만 원 곱하기 쌓인 12개월 곱하기 쌓인 12년, 고급 환자식 및 영양관리비, 월 300만 원 곱하기 쌓인 12개월 곱하기 쌓인 12년, 가사 노동 및 청소비, 월 250만 원 곱하기 쌓인 12개월 곱하기 쌓인 12년, 정신적 피해 보상 및 명절 특근 수당, 별도 산정, 청구 금액 합계 28억 7천만 원. 숫자를 확인한 이현우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너 미쳤어? 공포에 질린 그가 삑 솟구치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28억. 차라리 날 강도라고 해. 강도. 나는 허리를 숙여 그와 눈을 맞췄다. 내 눈동자의 냉기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게 시장 최저가야. 그나마 내가 정성을 다했으니 가족 할인 적용해서 이 정도인 줄 알아? 나는 허리를 펴고 손을 탁탁 털었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것처럼. 이현우, 내가 날 12년 동안 먹여 살렸다고? 그동안 그 집안에 들어간 쌀 한 톨, 반찬 하나까지 전부 우리 아빠가 남겨준 유산으로 충당했어. 내 쥐꼬리만한 월급은 내 양복 사입기에도 벅찼잖아. 12년 동안 내 노동력을 공짜로 등쳐먹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또 자선 사업을 해달라고? 꿈깨. 짧고 단호한 두 글자가 비수처럼 꽂혔다. 이현우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 쥐고 있던 청구서가 눈 진창 위로 떨어져 순식간에 젖어들었다. 지수야, 가지마 제발. 그는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강 변호사의 바짓단을 잡으려 했다. 변호사 양반. 당신이 좀 말려줘요. 지수 쟤 원래 마음 약한 애란 말이야. 강 변호사는 더럽다는 듯 한 걸음 물러섰다.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이현우가 닿을 뻔했던 구두를 털어내고는 손수건을 가차없이 옆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이현우 씨. 강 변호사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수 씨가 마음이 약했던 건 당신들을 사람 취급해 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신들은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조차 보여주지 않았군요. 그는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갑시다. 차 대기했습니다. 감기 들라. 검은색 벤틀리 세단이 미끄러지듯 다가와 멈췄다. 흰 장갑을 낀 기사가 정중하게 뒷좌석 문을 열었다. 차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따스한 노란 조명이 마치 포근한 포옹처럼 느껴졌다. 나는 몸을 돌렸다. 바닥에 뒹구는 두 쓰레기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김지수. 등 뒤에서 이현우의 절망적인 절규가 터져나왔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시어머니의 괴성과 뒤섞여 끔찍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천벌 받을 거야. 이렇게 독하게 굴면 너 천벌 받는다고. 나는 차에 올랐다. 훈훈한 공기가 전신을 감쌌다. 강 변호사가 따라 타고 문을 닫았다. 묵직한 이중 접합 유리가 닫히는 순간 밖의 소음과 저주,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겨울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다. 타이어가 눈을 지시기는 소리가 뽀드득 하고 났다. 나는 짙게 틴팅된 차창 너머로 마지막 풍경을 눈에 담았다. 가로등 아래 이현우는 지시겨진 청구서 앞에 무릎 꿇고 넋이 나가 있었다. 휠체어에 있던 시어머니는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기저귀가 축축해서인지 몸을 비틀다가 휠체어와 함께 눈구덩이 속으로 넘어졌다. 오물과 흙탕물이 하얀 눈 위로 검붓게 번져나갔다. 이현우는 그 광경을 보고도 일으켜 세울 생각조차 못했다. 그저 머리를 감싸쥐고 눈보라 속에서 미치광이처럼 비명을 지르고 있을 뿐이었다. 물론 그 소리는 내 귀에 닿지 않았다. 뭘 그렇게 보세요? 강 변호사가 내 차가운 손을 잡으며 물었다. 나는 시선을 거두고 그를 바라보았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 완벽한 화장 위로 후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최고급 가죽 시트에 몸을 깊이 기대며 끝없이 뻗은 도로 위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그저 질질 끌던 막장 드라마의 마지막 회가 드디어 끝난 걸 확인했을 뿐이에요. 차는 대로변으로 합류해 수많은 불빛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12년 전 낡은 가방 하나 들고 그 집으로 들어가던 여자아이. 매운 연기 가득한 부엌에서 눈물 흘리며 양파를 썰던 여자. 달을 보며 기도하던 그 미련한 여자는 이제 없다. 그녀는 죽었다. 기름 냄새와 욕설로 가득 찼던 그 집에서. 그리고 지금의 나, 김지수는 나만의 오직 나를 위한 따뜻한 봄을 향해 달리고 있다. 서울의 눈발이 점점 거세졌다. 저 눈이 곧 세상의 모든 오물과 발자국을 덮어버리겠지? 온 세상을 하얗게, 아주 깨끗하게. 끝.